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미 미국 순방길에 대통령은 여당 대표와는 입장이 다르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장 대표도 대통령과의 만남에 문을 열어놨습니다. 일단 형식과 의제를 논의하고 그걸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신에 정청래 대표와는 명확하게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공개 답변을 피하다가 계엄내란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여기에 장동혁 대표는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오늘은 정치권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정무수석께서 난을 들고 오는 그 와중에도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난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잘 잡아서 왔어야 되는데 나를 잘못 잡아서 와서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서 기회가 되면 외국에서 회담 끝나고 돌아온 이후에 적절한 날에 초대해서 같이 정상회담 결과도 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초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야당에서 하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수용이 좀 잘 되어야 될 텐데 단순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좀 정도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네, 먼저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철원 경일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보신 것처럼요,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상 영수회담 제의를 했고요. 오늘 새벽에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이 부분을 첫 지시로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어떤 입장인지 일단 그 얘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그 제안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따로 보고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정식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서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영수회담이라면 저는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식 제안이 온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을 할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한 후에 영수회담에 응할 것인지 여부도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영수회담이라고 많이 불렀죠. 지금은 뭐 여야 지도부 회동 이런 식으로 좀 부르고 있는데 어제 우상호 수석이 공개적으로 아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언론이 다 보도가 됐어요. 근데 오늘 장동혁 대표는 형식과 의제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신경전을 약간 좀 펼치는 걸까요? 그러는 거죠.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예. 지금 신임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 만나자라고 했는데 바로 덥석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게 그럴 수는 된다면 없다. 예. 지지층으로 하여금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과 바로 만날 수 있느냐. 지금 뭐 여당 대표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데 예. 대통령이 손 내미니까 바로 쪼로로 가서 손을 잡아주면 어떡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뭐 신경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 결국 대통령이 보자는 이야기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정청래 대표에게도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의 손을 뿌리치는 사람을 더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뭔가 보자고 했는데 그리고 대통령은 사실 취임했을 때부터 취임 선언을 했을 때부터 그 당일날 국회에서 뭔가 그 원내 정당들 대표들도 만나기도 했고 예. 계속해서 뭔가 야당에 대한 소통의 의지를 보여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당대표 시절에는 그 이재명 그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에는 좀 그 투쟁을 강하게 하셨습니다만 예.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줄곧 협치, 대화 이런 것들을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의 손길을 거부하기는 전 어려울 거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대표 입장에서도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정권 끌어내겠다라고 막 공개적으로 얘기하다가 바로 만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뭐 지금 뭐 이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 정당이다, 내란 정당이다 이렇게 해서 뭐 악수도 하지 않고 있지만 예. 그래도 대통령이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을 나름대로 국정의 파트너로 그리고 국정의 카운터파트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은 물론 만들어지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의제가 좀 만들어진다면 저는 예. 충분히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일단은 그 뭐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끝마치고 돌아오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정상회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뭐 야당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좀 무난하게 끝났지만 여전히 관세 협정이 어떻게 최종 조율이 됐는지 또는 국방비 증액이나 여러 가지 쌀이나 농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합의문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개운하지 않고 찜찜한 뒷맛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동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국정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최근에 보면은 국회에서도 보면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방송법이나 노란봉투법이나 상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동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한번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한 번 더 요청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특히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경영계에 상당히 부담을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 대통령을 그래도 측면 지원했던 기업계 입장을 조금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거부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행사하는 게 어떻겠냐.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장동혁 뭐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약간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긴 하지만 어느 정도 형식과 의제가 조금 조율이 된다면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예. 나름대로 영수회담을 또 나름대로 독대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뭐 장 대표도 돌아와서 무언가 지지자들에게 설명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형식과 의제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보시는 것처럼 영수회담이 아니고 여야 지도부의 회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그 회동에 같이 가는 건지 지금 장 대표하고 정청래 대표 여전히 좀 날성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뭐 이게 좀 정치적 현안이 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출이 되는 부분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앞으로 험난한 과정을 또 마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장감을 놓지 않고 우리가 정해놓은 타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의원님들께서 총단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께서 페이스북에다 저에게 던지는 몇 가지 질문을 써놓으셨던데 우선은 질문을 보고 빵 터졌습니다. 전당대회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그 피로가 쌓였는데 웃음을 주시고 피로를 풀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여야 대표 간의 신경전을 보셨는데 이게 여야 지도부 회동이 된다고 하면은 정청래 대표가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은 장동혁 대표의 단독회담 가능성도 포함하는 건데 그러면 성취부지. 지금 이런 상황 감안해 보면은 정청래 대표까지 포함하는 회동이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전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당시 당대표, 야당 대표와 단독 회담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랬죠. 근데 그때는 그 민주당이 그 국회 제1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협조가 절실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도 2년이나 걸렸습니다. 이재명 예. 당대표를 만나는데도 임기 시작 2년 만에 만나줬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임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만나자고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전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파트너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로 처음부터 인정을 해주고 아니 파트너로 인정해주는데 여당 대표랑 같이 만나는 게 왜 문제냐라는 거에 답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야 대표를 함께 만나자는 대통령실의 제안이 있을 거라고 보고 예. 아마도 그 아까 그 형식과 의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보고만 하는 거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법안들에 대한 뭐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 그 국회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 걸로 의제에 올릴 수 있게 된다면 예. 그러면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일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의제에 대해서 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와서 이야기하라고 하실 거기 때문에 형식은 정청래 대표 그리고 그 장동혁 대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3자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전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 일정이 잡히기 전에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악수를 하든 뭘 하든 일단 상견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견례를 하고 가는 게 맞다. 예, 그래야 왜냐면은 안 그러면은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그래도 성과를 좀 뽐내고 여야 그 국회 지도부들에게 뭔가 전달하는 과정인데 예. 그렇지 않게 되면은 온갖 언론의 관심은 과연 그렇죠. 정청래 대표와 여야 대표에게 쏠릴 수밖에 없어요. 악수를 할 것인가, 손을 어색하게 잡을 것인가, 예. 뭐 이런 거에만 쏠릴 것이거든요. 사실 그 자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반대로 두 당 대표의 손에 주목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포커싱을 대통령에게 드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 이전에 상견례 과정은 좀 해소하고 가는 것이 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청래 대표에게는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이게 뭐 나름대로 뭐 출구 전략이 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지금 이번 회동 같은 경우는요. 과거의 정치적 관례를 좀 따르면 되거든요. 예. 보통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나 외국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면 보통 각 정당의 대표들을 함께 모아서 전체적으로 어떤 정상회담 성과를 이렇게 좀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통령이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당 대표들을 함께 모아서 일단 그 뭐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는 건 좋은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면 절충형적으로 나름대로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할 때는 정청래 대표나 장동혁 대표가 함께 이야기를 하지만 끝나고 난 이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장동혁 이 국민의힘 따로 대표 만나는 방법. 별도로 약간 독대를 하게 되면 충분히 장동혁 대표가 영수회담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대통령께 건의하거나 어떤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아마 이번 뭐 정상회담 성과도 설명하고 영수회담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정치적 관례에 따라서 절충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하고 국민의힘 자체를 인정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악수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를 만나기 전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적어도 정청래 대표가 그럼 따로 올 건지 같이 할 거면 거기 왔을 때 장동혁 대표하고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확인하는 건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진짜 만났는데 뭐 장동혁 대표가 예를 들어 손을 내밀었는데 정청래 대표 손을 안 받는다든가 또 정청래 대표 손을 내밀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너도 우리한테 그랬으니까 나도 너 악수 안 받겠다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좀 대통령이 원하는 통합이라든가 협치의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 일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국민에 대한 어떤 싸움을 걸어간 것도 정청래 대표이기 때문에 예. 결자 해지를 해야 될 부분도 정청래 당대표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특히 통합이나 협치를 해나가려고 하는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저는 정청래 대표 어떤 형태의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과거에는 참 보지 못했던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난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난의 진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보냈다는 난은. 보낸 게 맞죠. 보낸 게 맞고 근데 네.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당대표 될 때도 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보낼 경우에 본인이 속 좁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형식상 보낸 것이다라고 또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그러니까 예. 굳이 그 입장을 밝히실 필요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아마도 본인이 지금 외부적으로 장동혁 그 대표와 악수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아까 우리가 영상 초반에 봤던 것처럼 예. 기자들의 질문에 그냥 가버렸어요. 가겠습니다 하고 예. 그냥 대답을 안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뒤에서는 남 보낸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 보낸 건 그냥 형식상 보낸 거다. 원래 당대표실에서 그냥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야당 당대표가 당선되면 난도 보내고 그런 과정들을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예.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정청래 당대표는 그러니까 나의 난이 가긴 갔지만 나의 진심은 그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아직 출구로 갇히진 않은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는 더 이제 모욕적으로 또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예.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가 됐는데 당대표실이 아닌 국회의원회관을 보냈거든요. 의원회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직까지도 국회의원 장동혁을 인정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보냈는데 오히려 여기에는 상당히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모욕하고 그래서 오히려 가소롭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내지 않는다보다 더 못했다. 난을 보내서 오히려 방금 우리 제목에도 나오는 것처럼 난을 촉발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야 지도부 회동 전에 일단 국회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 내부 소식으로 들어갈 텐데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중진 의원 간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에 보여왔던 행동과 말과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찬회가 우리의 가죽을 벗기고 희생을 통해 혁신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혹시 당 밖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분들에 대한 뭐 징계라든가 그런 언급도 좀 나왔을까요? 아니, 오늘은 주로 이제 키워드를 말씀드리면은 그냥 통합을 이제 주로 많이 말씀이 중진 의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고요. 네. 내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 나가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이른바 친한계를 향해서 뭐 징계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통합의 방점을 둔 거예요. 조경태 의원과도 장동혁 대표가 각을 세워왔는데 그 전과는 오늘 분위기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전당대회 결과가 나왔고 아무래도 이제 당원 표심이 탄핵 반대한 어떤 장동혁 후보에게 다 쏠렸기 때문에 그 예. 어떤 당원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보면 결국은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이었는데 물론 전환길 변수가 있어서 굉장히 예. 강성 표심들이 윤 의견에 예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아마 중도 쪽에 있었던 그 탄핵 반대 중대 표심이 아무래도 저는 정책내 변수도 상당히 컸다고 보이거든요. 정책내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순간에 사실 국민의힘 당원들은 내란 정당의 당원들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를 찍었던 어떤 국민들은 내란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로 변해버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쇄신도 중요하지만 쇄신보다는 지금 강력하게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검투사 어떤 대표가 필요하다. 강력한 대여 투쟁을 전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탄핵 반대라고 하는 그 당심이 탄핵 반대하는 후보 쪽으로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노예한 인지명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마 장동혁 후보를 통한 어떤 세대 교체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이재명 정권과 가장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검투사 후보가 누구냐, 검투사 대표가 누구냐 이런 부분에 있어 아마 장동혁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탄핵 찬성했던 또는 당의 어떤 보수 혁신이나 쇄신을 바랬던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일단 단일 대오로 강철 대오로 일단 대어 투쟁을 전개하고 그 이후에 어떤 점진적인 변화 또는 점진적인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당내가 결국 조금 통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서로 어쨌든 합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과거에도 보면 중국에서 보면 그때 공산당하고 뭐 우리 장개석의 국민당하고 싸울 때 일본군이 침략이 올 때 국공합작이라는 걸 한 2번 정도 거쳐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당 내부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분열이라든가 이전 투구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재명 정권과 나름대로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입법 독재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력하게 부딪혀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뭐 친한계 축출이라든가 이런 건 당분간 없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굳이 이제 뭐 친한계 쪽에서 어떤 뭐 이견들을 낼 수 있지만 장동혁 대표가 분명히 선을 정한 게 그때까지 과거는 불문을 붙인다. 그렇죠. 다만 지금부터라고 앞으로 그랬죠. 여러 가지 당론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반대 의견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당론이 정해지고 난 이후에는 그 당론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얘기한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당론이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사실 당을 함께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는 불문이고 앞으로 이제 당론이 정해진 그 부분에서 함께 가자. 그렇기 때문에 친한계가 그동안 어떤 당론이 정해지기 전까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냈던 부분들은 충분히 수용을 하고 앞으로는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속에서 당론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따른다면 친한계에 대해서도 굳이 별도의 어떤 조치를 하지를 않겠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이래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진의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있고 송원석 전 비대위원장이 있고 조경태 의원 있죠. 사실은 명패가 저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옆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명패가 바뀌었다. 만약에 조경태 의원과 장동혁 대표가 같이 있는 투샷이 잡혔다면 그런 해석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게 완전히 봉합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그리고 중진 회의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패를 바꿔서 자리를 바꿀 필요가 있는가? 뭐 의전상 뭐 당 대표, 원내 대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더라도 뭐 누군가의 뭐 실무자의 실수로 인해서 조경태 의원을 그 바로 옆에 배치했더라 하더라도 제가 만약 송원석 원내대표라면 그리고 장동혁 대표라면 그 조경태 의원과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다면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합시다. 이게 뭐 매주 하는 회의가 아니라 중진회는 자주 하는 회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정도는 그래도 당대표 선거 같이 했던 전당대회를 함께 치렀던 조경태 의원님 옆에서 좋은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리 배치를 바꿨다. 저는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말한 과거는 묻고 가자가 친한계를 뜻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뜻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친한계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과거 이거에 대해서 과거를 묻지 않겠다. 과거를 그냥 덮고 가자. 우리 미래로 가자. 이 얘기는 친한계의 뭐런 당원 게시판 논란이라든지 뭔가 그 투쟁이라든지 같이 싸웠던 그 과거를 잊자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를 잊겠다. 그거는 그냥 덮고 가겠다라는 저는 그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마도 갈등은 지속될 겁니다. 당연히 오늘 중진회의였기 때문에 저희 당도 중진들 그 정청래 대표도 당 원로들 만났을 때는 그냥 쓴소리 듣고 좋은 소리 듣고 이렇게 그냥 끝내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어제 첫 그 지도부 회의 때 최고 회의 때 뭐 최고위원들 발언 특히나 뭐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원 게시판 얘기를 그냥 노골적으로 꺼냈고 심지어 방송에 나오는 저 같은 패널들 중에 국민의힘 패널들 중에 친한계 패널들을 다 정신 차리라는 식으로 지금 누구를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식으로 경고성 메시지까지 던졌거든요. 무지성으로 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거의 입틀막 수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오늘 중진회의에서 통합을 이야기했다고 저는 덮어질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친한계를 축출하기 위한 그 이야기를 계속해왔던 전환길 씨가 아직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걸 덮어두고 가면 전환길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환길 씨 글쎄요. 뭐 행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또 뭐 새로운 국민의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모아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NS로 장동혁 후보 당대표한테 인사를 보냈는데 알려드릴까요? 저는 앞으로도 평당원으로서 뒤에서 스포트할 테니 앞에서 이끌어 주십시오. 지명직 최고위원회 전환기를 지명할 것인가 뭐 그런 뉴스도 막 나옵니다만 전환기는 뭐 감사하지만 안 한다고 그냥 고사할 겁니다. 왜요? 저는 언제나 정치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한 자리 하려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환기를 품는 자가 당대표 되고 그죠? 그렇게 될 거라는 현실이 됐죠? 전환기를 품는 자가 향후 국회의원 공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환기를 품는 자가 다음에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광역시장 나오면 이진숙 무조건 저는 될 수 있는데 저는 양보합니다. 무조건요. 저는 뭐 그럴 만한 솔직히 능력도 안 되지만 설령 공천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양보하고요. 다 저는 평당원으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갈랍니다. 전환기를 당직에 중용할 거로 보입니까? 아니면 그냥 외부의 투피커로 남겨둘 것 같습니까? 전환길 씨는 최고위원으로 장동혁 대표는 끌어들이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대로 골박 대신 노릇을 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당을 이끄는 리더십에 많은 상처가 날 겁니다.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일단 지명직 최고위원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김 교수님 저는 그 말이 더 들리는데 나를 품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나를 품는 사람은 대구시장이 될 것이다. 이게 오히려 더 영향력이 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신 저게 맞다고 좀 보이거든요. 왜냐하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그 전환길 씨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지금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방금도 보면 지금 웃음이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지금 신바람이 난 거거든요. 사실 본인이 이번에 아마 그 전당대회 어느 정도 관여를 하게 됐지만 본인이 이 정도의 성과를 날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기대 이상이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김문수 후보도 그리고 장동희 후보도 결국은 전환길 씨가 요구한 그 면접을 다 받고 그 면접에서 왔던 둘 사람이 결선 올라가고 그중에 한 사람이 지금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영향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진짜 본인도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정치적 성과를 이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차라리 지명직 최고위원을 전환기를 줘버리게 되면 어쨌든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 지명직 최고위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직적 관계 하에서 본인이 통제가 가능한데 저렇게 이제 전환길 씨 같은 걸 바깥에서 활동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장동혁 대표라든가 지도부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대표 본인도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전환길 씨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이 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최고위원 해봤자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지금 유튜브를 계속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보면 한 달에 한 수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이게 훨씬 더 좋거든요. 거기다가 본인이 밝힌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에 가서 대구시장도 벌써 누구를 밀겠다. 서울시장도 부산시장도 본인이 결국 다 면접을 보겠다고 하면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다 전환길 씨 유튜브에 나와서 면접을 보고 그 면접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정도로 이제 앞으로 내가 광역단체장 후보까지도 내가 면접 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데다가
아마 최근에 보면 그 김건희 여사를 면담하고 면회하고 난 심평 변호사가 다음에는 김건희 여사 전환길 씨를 또 보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이 가서 김건희 여사를 면담하고 나오면 그것도 굉장히 조회수가 폭발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전환길 씨가 그동안 우리 그 한국사 일타 강사를 하다가 지금 이제 유튜버 일타 강사로 이제 바뀌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름 저는 아마 계속적으로 이 제도권 바깥에 있으면서 국민의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이야 잠잠하지만은 지방선거 국면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전환길 씨 유튜브에 나가기 위해서 지금 줄을 서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거라고 보세요. 벌어질 거죠. 그리고 지금도 잠잠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예, 지금부터 아마 일단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단 면회를 갈 것인가. 이거부터 일단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친한계에 대한 추출, 친한계에 대한 징계. 이것도 역시 갑자기 장동현 대표가 품고 가자라고 해버리는 순간 저는 전환길 씨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는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고요. 지금 당장 국민의힘 내부 갈등에 있어서 전환길 씨가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만약에 지도부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명직 최고위원이 됐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전환길 씨가 유튜브에서 했던 이 영상, 그 발언, 그걸 최고위원이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준석이 나온다면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최고위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씨를 면회하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회 역시 그 유튜버 전환길 씨가 가는 것과 최고위원 전환길이 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만약 최고위원 전환길이 가게 되면 아마 지도부의 내부에서도 그런 것들은 좀 지도부와 함께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 지도부가 간다는 것 자체가 최고위원이 간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전체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 갔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자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경제적 이득도 취할 수 있는 건 유튜버기 때문에 아마 외부에 머무를 것이다. 아까 최고위원은 월급 안 받냐고 하셨잖아요. 오히려 돈을 더 냅니다. 저희 당이나 오히려 직책 당비라고 해서 당대표나 최고위원이나 당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당비를 원래 더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환길 씨 입장에서는 뭐 경제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정무적으로 보나 본인은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될 거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러네요.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한 명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뭐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길이 남아 있을까요? 김정혁 전 최고가 좀 언급한 내용인데요. 그 얘기 듣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 대표 경선할 때 그때 뭐 그걸 가지고서 공격을 했던 거고 재작년에 있었던 거를 가지고서 작년에 당 대표 경선을 할 때 문제가 됐어. 그걸 갖고서 계속 공격을 하고 뭐 소송을 거네 고소를 하네 경찰에 고발을 하네 그런데 그냥 다 그 유야무야 끝난 것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12월 달에 비상계엄 이후에 이 그 당 대표 물러나고 나니까 지금 이제 그 2년 전 얘기를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아니 그게 도대체가 지금 우리 당의 변화와 쇄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럼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어떤 길이 있을까? 저희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잔류하는 거죠. 그냥 버티는 겁니다. 이 체제 아래서. 아니면은 탈당 후에 신당을 창당하는 방법도 조금씩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아니면 오히려 아예 출당 조치를 당하느냐. 김 교수님은 어떤 가능성이 가장? 저는 뭐 출당 조치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거든요. 출당이요? 예, 왜냐하면 첫 번째 아마 탈당 후 신당은 굉장히 좀 힘든 게 그 2017년도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난 이후에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30여 명이 탈당해서 그때 바른정당을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바른정당이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다음에 그냥 그때 국민의힘하고 합당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배신자 프레임이 갇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여러 가지 어떤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선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탈당을 하게 된다면 또는 신당을 만들게 된다면 얼마나 따라갈지도 고민이지만 아마 생각보다 그것이 어떤 배신자 프레임이 걸릴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본인이 나가는 모양새는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다고 이제 국민의힘이 잔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당원 게시판에 대한 당무 감사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 아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즐겼었던 그 과하 지역이라고 가랑이 사이를 기어야 되는 엄청난 모욕감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이제 뭐 계속 뭐 좀 조용한 행보를 하긴 하겠지만 지금 친윤계의 어떤 지도부의 입장 분명하거든요. 이 친한계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요긴하게 서먹을까 하는 구상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보면 지금 정청래 대표 얘기하는 그 위헌 정당에 대한 또는 내란 정당에 대한 그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친한계 의원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12월 3일 비상기업할 때 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비상기업 해제 표결을 했던 사람들이 친한계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친한계들이 꼭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예.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조금 예상처럼 지금 생각보다 성과가 못 났다. 굉장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패배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친한계들이 계속적으로 내부 총질을 해왔기 때문에 졌다고 해서 그 정치적 책임을 친윤계에게 다시 또 친한계 떠넘길 가능성도 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한동훈계 입장에서 볼 때는 친윤계가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궁지로 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아마 친한계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버티기가 힘든데 예. 그렇다면 결국은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저는 아마 친윤계에서 한동훈 전 대표만 핀셋으로 파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당이 된다면 한 친한계라고 불리는 현역 의원들이 따라 나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는 굉장히 좀 낮게 보는 게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도 지난 총선에서 다 국민의힘 텃밭에서 당선되신 분들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 뭐 송파구에 있는 뭐 박정훈 의원이나 변진 의원이나 또는 대구에 있는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이 된 우재준 의원이나 다 국민의힘의 텃밭이기 때문에 과연 그 정치적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한동훈 전 대표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나마 국민의힘이 남아서 그래도 재선이나 3선을 도모하는 게 나으냐 어떤 그런 정치적 어떤 현실 문제에서 저는 아마 잔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탈당을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당에 잔류하더라도 굉장히 과할 유혹에 걸맞는 굉장히 정치적 수모를 당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예. 결국은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버티다고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당원 게시판에 대한 당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예. 한동훈 전 대표만 축출하는 그런 걸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 특히 한번 지금 현재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준석 그 대표 시절에도 양두 구육이라고 해서 그때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던 것처럼 여러 가지 대표를 끌어내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핀셋으로 축출하려고 하는 출당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조치가 조금 천천히 좀 진행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파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건데 글쎄요 왜 그럴까요? 리더십에 조금 문제가 있을까요?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과거에 친했죠.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장동혁 그 대표와 조금 대화를 나눈 중에 좀 느낀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어찌 보면 좀 본인이 제일 가까운 최측근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내 의견, 나의 생각이나 의견들이 좀 수용이 좀 잘 안 된다. 뭐 그런 의사를 표현한 적은 있어요. 성신 부의장 어떻게 해요? 정치라는 거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혼자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당을 나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까 봤던 잔류와 출당 사이에서는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출당 시도는 분명 아마 있을 거라고 할 생각합니다. 것이다. 친윤 세력들 중 일부가 아마 출당을 위한 뭐 그 일단 당원 게시판을 빌미로 해서 어떻게든 징계를 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될 텐데 징계 수위와 관련돼서 친윤 내부의 논의가 있겠죠. 이걸 정말 당을 쫓아낼 정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당원권 정지라든지 사실상의 정치 활동을 좀 중단시키는 정도의 역할만 할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냥 모욕 주기 정도로 할 것이냐 뭐 예.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있을 텐데 저는 출당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한계 의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만약에 친한계 의원들까지 나가버리게 될 경우 그러면은 일각에서 말하는 그 이른바 그 개헌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예. 지금 107석인데 107석에서 지금 친한계 의원이 한 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뭐 20석 전후라고 한다면 친한계 의원이 전부 다 나가버리면 국민의힘은 한 80석에서 90석 사이로 쪼그라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물론 뭐 민주당이 그 친한계와 함께 뭐 개헌을 추진한다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독자적으로 뭔가 3분의 1 선을 지키면서 국회에서의 뭔가 그런 저지를 할 수 있는 자체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전 그러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그냥 남아서 그냥 그 아까 말씀하신 과하지옥을 그냥 다 견디면서 버티기만 할 것인가? 전 근데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저는 이번 전당대회 전부터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하셔야 될 거다. 예. 뭐 당대표 선거에 나오든 아니면 이번 당대표 선거 안 나왔을 때도 적극적으로 뭔가 지지 활동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 정도의 찬탄 투표 득표가 그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에게 쏟아진 걸로 봤을 때 조금 더 적극적 역할을 했으면 조금 더 목소리를 키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친윤이 뭐 지금 당선된 직후기 때문에 뭐 기세 등등 하지만 한 지금 30% 정도의 찬탄표, 본인들을 반대하는 표가 있었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싸우셔야 할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나오는 저 사진이 장동혁 대표가 대표된 이후로 많이 지금 회자가 되는 사진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웃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입술을 굳게 하면서 나오고 있는 저 상황. 좀 여쭤보고 싶으셨다 어떤 얘기가 나왔길래.
그랬을까? 특검 관련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개인정보 정당화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그런 건 아닌가요? 선포문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예상하셨습니까?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습니까? 결과도 예상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는데 가장 결정적이고 구속이 안 된 가장 결정적인 사유를 좀 뭘로 뽑으세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소명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혐의 중에 이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 근데 그 방조 혐의를 적용했을 때 그 논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정 2인자, 이제 국무회의를 했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윤 전 대통령을 이제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뭐 비상계엄에 있어가지고 절차적인 하자도 치유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특검에서 논리를 잡은 것은 이런 행동도 적극적으로 이제 막지 않았기 때문에 방조라고 이렇게 본 것인데, 근데 재판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이게 방조에 해당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히 이제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가지고 영장이 기각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을 때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았다가 특검의 시각인 맞습니다. 거고, 법원에서는 못 막을 수도 있다라고 본 게 이렇게 요약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못 막을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정도는 방조는 아니다라고도 해석이 될 여지도 있다라는 거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정범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내란 행위를 하는 정범이 있고, 방조라고 하면 그 정범의 행동을 도와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 도와준다는 게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다른 뭐 이 중요 그런 이제 뭐 직군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시를 해서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가지고 가담을 하게끔 만들었다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봐서 방조라고 엮을 수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지 않았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그 부분만 가지고 이게 이제 방조의 그런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볼 것이냐, 이런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뭐 나중에도 이제 재판부에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으로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뭐 강하게 반발을 했고, 근데 김 교수님, 저희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에 따라서 언론이나 좀 세간에서는 수사가 이게 탄력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지렛대 지표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는 결국 구속 못 시켰어요. 그러면 특검의 수사는 일단은 뭐 탄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부분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때 그럼 12월 4일 비상계엄 당시에 그럼 국무위원들, 국무회의에 다른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국무회의가 보면 그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였으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의결하는 부분이었으면 저는 국무총리나 그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결을 했느냐 하지 않았냐 하는 부분들이 방조냐 아니면 동조냐 하는 부분도 가릴 수 있지만, 단지 그냥 그날 국무회의의 안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달려온 국무위원들이 가니까 의장이었던 대통령이 들어와서 2분 정도의 설명을 하고 나가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받았던 걸로 할 거기 때문에 사실 국무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뭔지 모르고 갔다가 단순하게 참석을 하고 의견 개진을 하는데, 사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고 수직적인 관계이다 보니 아무래도 국무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들이 뚜렷한 입장 표현을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어쨌든 내란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프레임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나 당시 어떤 최상무 경제부총리나 그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어떤 방조 혐의 적용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자리에 지금 있었던 사람이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어떤 임명이 된 송미령 농림부 장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럼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무위원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번에 아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한 것은 어떤 법리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그냥 여론에 기대어, 국민의 여론에 기대어 약간 여론 재판식으로 영장을 청구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아무래도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위원들에 대한 어떤 방조 혐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특검에 조금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또 한 명이죠. 그러면 권성동 의원은 어떻게 될지, 어제 특검 조사 받았죠. 받고 나오는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혹시 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하셨을까요? 조사 잘 받고 왔습니다.
통일교의 전당대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말 맞추기 시도하셨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한학자 총재에게 현금 받으셨나요? 아빠 나도 강남 아파트 사줘. 국민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빠 나도 공무원이 되고 싶어. 네, 역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이경빈 변호사, 만약에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권 의원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사실 이게 그 증거가 이제 어떤 게 있는지까지 정확히 볼 수가 없어서 그렇죠. 지금 알려진 예. 바대로 따르게 되면 일단은 그때 당시에 이제 통일교의 그런 행사 지원 요청을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윤영호 생애본부장이 이제 1억을 전달을 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에 대해서 통일교의 다른 간부들은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윤영호의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선긋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돈을 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법 정치 자금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선긋기를 했지만 그렇게 이제 줬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사코 줬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도 불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줬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다면 그럼 본인한테 하등의 이익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고 이렇게 진술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 신빙성이 또 있다라고 또 볼 여지도 있어서 그래서 이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 사람의 진술과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객관적인 증거들 뭐 그 현금 뭉치와 관련된 그 사진도 있다라고 하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이제 이 혐의를 뒷받침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영장이 발부가 될 수도 있고 만약 그게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기각될 수는 있어가지고 일단은 영장이 청구될지 여부도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권성동 의원의 수사는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게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의원들 많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대략 한 9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근데 그 9명의 그 혐의가 저는 무게감이 아주 다르다고 봅니다. 좀 다르죠. 예,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혐의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가장 그 중하다, 무겁게 본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증거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유력한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그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서 선긋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이 혐의가 그 유죄로 확정이 될 경우 교단에 그 통일교라는 종교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윤 전 본부장이 개인의 이런 영달을 위해서 뭔가 1억 원이라는 거금을 준비해가지고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김건희 여사의 뭔가 이런 목걸이 관련 얘기를 할 때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뇌물과 관련된 불법 정치자금 이런 부분에서는 건넨 사람은 늘 흔적을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22년 1월 5일 날 만났을 때 그래서 현금 뭉치 사진도 찍은 것으로 보여지고 수첩에도 적어놓은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날 권성동 의원에게 후보를 위해서 써주십시오라고 문자까지 보낸 게 남아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윤 전 본부장은 왜냐하면 돈을 건네면서 이거에 대한 대가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을 경우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흔적들을 남겨놔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유력한 증거들이 나와 있고 물론 권성동 의원은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전당대회를 나가려고 했을 때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뭔가 당원 모집도 하고 당원 가입을 시켜서 그 전당대회 개입한 혐의 이런 것들도 더 전방위적으로 지금 다 어느 정도 증거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하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권성동 의원의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에서는 가장 중한 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상황을 볼 텐데 김건희 여사는 이제 내일 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재판에 넘겨진다는 건데 어제 저희가 이제 종묘 차담의 의혹을 전해드렸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의 의혹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2023년에 국회에서 한번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외교부가요. 김건희 여사 트위터 관리를 했다. 이거 좀 외교부가 제2부속실이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의 영부인도 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트위터 상에서 도용될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그 실버 마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대변인실을 통해서 챙겨본 것입니다. 저희가 그걸 운영하거나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트위터 지금은 X라고 하는데 그 실버 마크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계정을 인증해주는 마크, 그러니까 정부나 국제 다자기구에게 허용해주는 건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글쎄요, 김 교수님, 김건희 여사가 이거를 그 실버 마크를
닿기를 원했고 이걸 위해서 외교부가 움직였다는 게 지금 의혹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계정은 만들어졌는데 또 활동을 안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트위터에서 볼 때는 뭐 라벨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블루도 있고 골드도 있고 회색도 있고 이렇게 한 3개 정도가 있답니다. 예. 그중에 이제 블루하고 골드는 이제 뭐 유료 구독자라든가 아니면 광고주든가 소위 말해서 돈 내는 사람들이 받는 마크고 회색 마크 같은 경우에는 각국 정부의 어떤 고위 관계자들, 예. 뭐 장관이나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것인데 사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부인이긴 하지만 공적인 지위가 아니고 일반 뭐 자연인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런 어떤 실버 마크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계속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다 보니 외교부에서 볼 때는 어떤 뭐 명의 도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실버 마크를 계속 달라고 트위터 본사에 요구를 했고 트위터 본사에서 결국 여러 차례 요청이 오니까 결국은 실버 마크를 주긴 줬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 김건희 여사가 제대로 운영을 안 했다는 걸 봐서는 그냥 김건희 여사가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허영심이 많았던 것 같아 보니까 결국 예.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는 그 트위터 계정을 하나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 외국에 보면은 영부인 중에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부인했던 질 바이든 여사만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는 그 트위터 계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그런 것들 갖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과거에도 보면은 그 나토 정상회의에 갈 때 본인 주장으로는 지금 반클리프라고 하는 그 명품 목걸이가 너무 좋아서 본인은 모조품을 들고 왔다는 거잖아요. 예. 모조품을 했다는 것처럼 나름대로 허영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결국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검찰 출두할 때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니었고 그리고 굉장히 공적인 활동을 하려고 했었구나. 그렇게 되면 결국은 외교부에서 직접 나서서 트위터 본사에서 여러 차례 예.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결국 실버 마크를 받아낸 부분에 있어서는 보면 결국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공적인 활동, 어떤 활동을 하려고 했다. 특히 어떤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예.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뭐 중앙 범죄하고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퍼스트 레이디 배우자 영부인으로서 무언가 공적인 권위를 갖고 싶어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팔로잉이나 팔로워로 봤을 때 아예 저 활동을 하던 분도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팔로잉 지금 아, 1위잖아요. 숫자를 보면. 그러니까 예. 본인이 저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왜 공식 인증 마크를 안 주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활동도 안 하면서 그냥 저 마크 하나가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못 달아줘. 왜 못 달아줘? 질 바이든 여사도 받았던 사례가 있다며. 근데 예. 사례가 있는데 왜 난 안 해줘? 그러니까 영부인으로서 뭔가 본인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원래 22년 대선 그 치러지는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막상 당선이 되고 막상 거침없이 활동을 해도 아무도 제재 못하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게 되니까 이런 트위터 마크 하나도 그냥 갖고 싶었던 겁니다.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왜 안 해주지? 그러니까 바로 외교부에 연락을 해서 아마 외교부에 압박을 가해서 저런 걸 받아낸 다음에 저는 만약에 저걸 받아내고 그런 다음에 뭐 대외적으로 아니면 국제적으로 뭔가 활동을 열심히 저걸로 했다. 그렇다면 또 따르게 평가할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마크만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크만 받기 위해서 왜 영부인이 외교부에 압력을 가해서 저런 걸 받도록 한 것이냐. 예.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고 김건희 씨가 아무래도 전방위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는 그냥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경민 변호사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공적인 시스템을 만약 사용한 게 맞다고 하면은 뭐 직권남용 이런 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외교부의 일을 하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트위터에 이렇게 인증 배지를 받아달라라는 일을 외교부에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교부의 그런 이제 그 남용, 그러니까 그 외교부가 하지 않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직권남용의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문이 어떤 내용이었고 그 고위직 공무원들이 어떤 지시를 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당연히 혐의는 직권남용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내일이면은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고 오늘 5번째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지만 똑같아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지금 재판을 치러야 되는 건데 이경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그 혐의 중에 어떤 혐의, 입증이 가장 좀 수월할 거라고 보는 혐의는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단은 관련 사건이 이미 재판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에서도 어쨌든 그때 당시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이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아마 뭐 조심스럽지만 재판까지 넘어간다면 아마 혐의가 인정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 나머지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혐의 입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머지 이제 그
지금 뭐 서희건설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이제 명품이 전달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가관계, 청탁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특검에서 밝혀내야 될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형량도 있어서 이제 뇌물죄로 적용이 됐을 때는 훨씬 더 이제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이 관련 관계, 그다음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조사를 응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도 나머지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아마 혐의가 이제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지 이 부분도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조갑재 대표와 정치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nored to be with you and congratulations on your election. That was a big one and we're with you 100%.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대통령님의 꿈인데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 실시게 해주시고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I'm meeting a lot of people. I mean, it's hard to say that, but I'd like to meet him this year. It's pretty heavy. Okay, good. 감사합니다. Is that your pen? 네, 가지고 있습니다. That's a nice pen. You want to take it with you? I'll grab that pen. Is this made by in your country?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아주 어려운 사인에 유용할 겁니다. And I have gifts for you. When before we leave, you have to remember. 네, 조갑재닷컴의 조갑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 주요 장면을 좀 요약해서 보여드렸는데 한미 동맹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첫 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심히 보셨을 것 같아요. 총평을 하시자면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 저분의 웃는 얼굴이거든요. 항상 유쾌하게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날 트럼프 대통령을 웃겼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을 웃겼고 제가 그 표정을 가만히 보니까 물론 통역하니까 약간 시간 차이는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트럼프 월드 만들어가지고 나도 골프 좀 쳤으면 좋겠다. 그 장면에 트럼프 월드가 나오니까 웃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그 이야기 할 때도 웃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의 큰 장점이 말을 정확하게 하고 짧게 하면서도 쉽게 해요. 그래서 또 아주 그 연출을 잘했습니다. 별로 언론에서 거론을 안 하던데 이재명 대통령이 키가 작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교하면. 그렇죠. 근데 앉은 자리에서 보니까 키가 비슷하게 보이더라고.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에서 조금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세웠죠. 그래가지고 열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키가 맞춰졌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상당히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말도 준비를 하고. 예. 그런데 저 회담 저렇게 화기애애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혁명, 수청이라는 단어가 올라왔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것이 대통령에게 그런 정보를 어떻게 전달해 누가 어떻게 전달했을까? 이게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 아주 고약한 이게 연대가 하나 있어요.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연대가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뭐 모스탄이라든지 그 고든창이라든지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반중 선동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한국 가면서 지금 지난 6월 선거까지도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메시지를 넣을 수 있는 채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꽤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글을 또 실어줍니다. 저는 그게 들어갔다고 봐요. 그래서 혁명과 숙청, 뭐 교회 그리고 미군 기지 압수수색한 것은 그것은 사실관계니까 혁명, 숙청 이 두 개념은 거의 다 윤석열 대통령 편드는 그런 키워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 사이에 아마 그 강훈식 비서실장도 직접 트럼프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내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오판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도 나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아주 잘 마무리됐는데 이게 하나의 불씨가 있어요. 예.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공유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 이 사람들이 그게 확인이 됐다. 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반중선동을 합니다. 부정선거 뒤에는 중국의 그렇죠. 선동이 있었다. 예. 뭐 스카이데일리라는 그 매체가 99명의 간첩들을 선관위에서 교육하고 있었다. 예. 그걸 또 잡아가지고 미군 기지로 데려가가지고 조사하고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도 나왔잖아요. 이 정도 같으면은 이게 굉장히 암적 존재입니다. 이게 예. 한미 동맹을 균열시키는. 또 하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에서 트럼프 대통령 뭐 김정은 만나는 거 어떠냐 제안했는데 오늘 마침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을 한다는 그렇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거 알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에이펙 초청을 연계해서 한번 보라고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 에이펙을 초청을 했다는 거는 무언가 좀 보관이 있을 것 같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경주 에이펙 회담이 상당히 판이 커져가지고 세계적인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쇼 같은 그런 무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에 시진핑, 트럼프, 김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모여가지고 예.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한다. 문제는 그런 쇼는 할 수 있지만은 과연 그게 실질적인 진전으로 나타나겠느냐. 그렇죠. 예. 그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념비적인 뭐가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불가능하다고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페이스메이커론 예.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페이스메이커든 피스메이커든 그것은 레토릭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미 동맹 이번 정상회담 이런 것의 행사가 결국은 실질적인 두 가지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한국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죠. 예. 지금 자꾸 3,500억 달러를 뭐 미국에 투자한다든지 추가로 뭐 1,500억 달러를 또 투자한다든지 이런 말만 하는 게 마치 우리 정부의 성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예. 그렇게 한 결과로서 일자리가 미국에서 만들어집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집니까? 그걸 잘 겨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경제 이 불황이 이거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경제 불황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사태로부터 이어져 가지고 원래 지금 예상 성장률이 0.8%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일자리 감축이 늘어날 부분이 못 늘어난 게 한 4만 개 되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성적표는 결국 정상회담을 하든 에이펙 회담을 하든 그 성적표는 경제 성적표로 나오고 연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안보 문제.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대표님이 기대했던 거와는 달리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장동혁 대표를 선택을 했거든요. 이 자체를 좀 어떻게 해석하시죠? 국민의 여론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러니까 전체 여론조사를 하면은 계속 1등 했던 사람이 조경태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은 결선에도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국민의 뜻과 반하는 지금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니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지 물을 떠나면 죽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사해 있죠. 이스라엘 가면 사해 있잖아요. 사해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해. 사해는 짠물이 35%입니다. 소금이. 예. 보통 바다는 3.5%니까 10배나 농도가 짙으니까 거기는 생물이 못 살아요. 그래서 이런 국민의힘 풍토 안에서는 정당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은 국민의힘을 정당으로 봐야 될지 그냥 극우 단체로 봐야 될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럼 전당대회에서 일단 그거를 바꾸려는 시도를 실패했어요. 그렇다면
창당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지금 같아요. 크게 보면 이래요. 크게 예. 보면은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로서 보수라고 불릴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예. 극우입니다. 극우. 극우 플러스 컬트예요. 제가 컬트를 강조하는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광신이에요. 폭력 뭐 이런 거 주장하는 거는 그냥 극우라고 하더라도 예. 플러스 이 컬트적 요소가 끼어버리면은 이거는 일종의 종교단체와 같은 속성을 갖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당 지도부를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게 그래도 김문수 후보 같으면은 과거의 전력이라든지 민주화 투쟁 뭐 이런 거 등등 합치면은 그분은 그래도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예. 장동혁과 연관된 또 전환길 이런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하면은 예. 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극우당이 세계 어느 나라는 있어요. 그러나 예. 의석수가 보통 5% 10%입니다. 그런데 이게 107석이죠. 100석이 넘어요. 이거는 오래 갈 수가 없죠. 이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가 너무 좀 자주 주장을 하니까 예. 또 그런 주장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 다음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다수 국민들을 멍청하게 만든 정신적 바이러스입니다. 예. 그리고 이 국민의 힘의 어제 선택은 누구를 위한 선택입니까? 이게 국민을 위한 선택입니까? 아니죠.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에 대한 좋은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도와주는 셈이 되는 아니, 거예요. 이 이상의 고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선거할 필요도 없잖아요. 아니, 대화, 예. 정청래, 장동혁 두 사람 만난다고 그러는데 예. 그 만남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겠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한마디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부정선거 믿으십니까? 아직도 탄핵 반대입니까? 예. 지금 탄핵 반대하면은 이거는 무슨 걸 의미하느냐면은 지난 4월 4일 국민 신임 배반자라고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잖아요. 예.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받고 있잖아요.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헌법재판소를 반대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비호한다는 것은 4월 4일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아니 그래서 그 반탄 세력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해방 후에 생계형 친일파와 같다. 아, 그 무슨 말이냐면 해방 전에 친일한 사람은 좀 동정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 압제 속에서. 예, 예. 그러나 해방 후에 친일을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반역자잖아요. 그죠? 해방 후에 대한민국이 서 있고 있는데 이때도 일본이 좋다고 하면은 이건 반역자이듯이 4월 4일 이후에도 윤석열을 편들고 윤석열 의견을 편드는 자는 어떻게 보면은 반역적이라고 봐야죠. 반 대한민국, 반 헌법, 반 사실, 반 보수 합쳐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반역 세력에 가깝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찬탄 반탄이란 말을 그냥 그 한글 전용이니까 그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쓰는데 탄핵에 반대했다는 게 더구나 정치인으로서 탄핵에 반대했다,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예.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단체, 극우 컬트화 예. 내지 단체로 그냥 정당이라는 것은 헌법이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보호를 합니다. 동시에 선거 때 국민 세금으로 도와줍니다. 그렇죠. 예. 아니 이런 세력을 탄핵에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세력, 계엄에 지금도 찬성하는 세력,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에 국가가 보호를 해주고 국민 세금으로 도와줘야 됩니까? 예. 그 관련해서 책을 한 권 쓰셨다고 하는 윤석열 몰락의 기록이라는 책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책인데. 예, 예. 여기까지 왔어요. 대표님이 벌써 네 번의 쿠데타를 다 경험하셨. 취재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계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앞서의 쿠데타하고 뭐가 좀 다른? 5.16 그죠? 예. 5.16 800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이 집권을 해가지고 박정희, 김종필 세력이 18년 동안 우리나라를 부국강병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이 유신입니다. 유신 선포 이거는 친일 쿠데타예요. 그리고 12.12 사건, 전두환 그룹의 등장. 그 다음에 12.3인데 이 12.3 이 계엄은 성격이 친일 쿠데타입니다. 그렇죠. 친일 쿠데타는 절대로 실패를 할 수가 없어요. 권력을 다 가지고 그렇죠. 있으니까. 쿠데타는 보통 저 야쪽에 선 사람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뒤집어 엎으니까 실패할 확률이 많죠.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느냐? 무능했기 때문에 군대 안 간 대통령이 마치 병정놀이 하듯이 그 중앙고등학교 출신들 3사람 모여가지고 꾸몄다는 게 이 정도란 말입니다. 무능한 거예요. 무능한. 보수가 무능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전 단계가 있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잘못이 청와대에서 무단으로 나온 거예요. 저는 아니 청와대 가서 안정된 환경 속에서 그 좋은 데서 차분하게 산책도 해가면서 했으면은 저는 이런 비극은 맞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나온 것 자체가 그 주술적인 거거든요. 청와대 가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벽에 조선시대 때 천하 제1복지라고 써놨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예. 역대 대통령을 다 제왕급으로 내려앉혀버린 거예요. 침뱉고 나온 거죠. 그래서 용산에 가서 관저와 진부실이 나눠졌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이런 나라 없습니다. 군 독수권을 겸한 나라는 절대로 이렇게 나눠지면 안 됩니다. 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경호 때문에. 거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출퇴근하다가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출퇴근하다가. 또 그 관저 공사하다가 등등.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아주 무지한 이준석 몰아내기 지지율이 50%에서 20%대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작년에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는 걸로 빚어진 의료 대란으로 보수 중에 보수인 의사표가 다른 데로 가가지고 총선 망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마지막에는 김건희 씨 보호용 계엄을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김건희 씨 보호용 계엄이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야 대표가 강경한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도부 회동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 경색된 여야 관계를 풀어보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이분이 대통령이란 것은 한자로 풀어보니까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더라.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장동혁 대표를 만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대표로서 그 자리에 참석하겠지. 그렇죠. 그러나 그분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아마 해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대통령은 그런 만남을 갖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야를 이렇게 협치라는 게 어려운데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저희가 봤지만 그런 좀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도 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강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웃는 얼굴이에요. 웃고 이분 말이 정확해요. 그리고 쉽고 짧아요.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런 정치적인 언어를 가장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사건 사고 소식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 공연은 아낀다고 내일 아침에 안 아프지 않습니다. 다 쓰십시오. 광복 80주년
25년 차 댄스 가수가 전해드리는 오늘의 마지막 곡. 저는 25년째 대한민국의 연예인입니다. 네, 세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이 소식이 알려져서 지금 좀 뜨거워요. 싸이 씨와 관련한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싸이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싸이 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찰을 받지 않은 채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자닉스와 스틸록스를 처방을 받고 이제 이것을 매니저 등 제3자에게 대리 수령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싸이 씨가 처방받은 약품은 일종의 수면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불안장애 및 수면장애에 쓰는 약이라고 하고요. 현재 싸이 씨에게 이 약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돼서 그렇죠. 조사를 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제보를 통해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을 하고 최근에 이 해당 대학병원을 압수수색을 해서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사안이 좀 커 보여서 이게 뭐냐면 싸이 씨 측에서 입장을 냈어요. 그 입장까지 한번 좀 볼까요? 네, 일단은 그 싸이 씨 소속사 측에서는 지금 이 수면 장애와 관련해서 수면제 지금 진단을 받았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수령을 했을 때 대리 수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리 처방이 아닌 대리 수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백한 가오이자 불찰이라고 하면서 이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대리 수령인지 대리 처방인지에 따라서 이제 법적인 적용을 되는 제명도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싸이 씨 측에서는 대리 수령이나 입장을 밝혔고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뭐 대학병원 의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똑같이 이제 비대면 진료는 했다. 그러니까 이제 대리 처방이 아니라 이제 비대면 진료를 했기 때문에 대리 수령에 가까운 그런 입장을 같이 이제 표명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수면제 관련 것들이 대리 처방이 가능하다면은 범죄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꼼꼼하게 지금 뭐 당국에서 보고 있는 건 대리 처방과 대리 수령은 차이가 커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진료를 직접 했느냐, 그리고 처방전을 직접 받았느냐. 원래는 진료도 직접 해야 되고 처방전도 직접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지금 대리 처방이라는 것은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제 진료를 받아서 이제 처방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건 역시 불법이고요. 현재 경찰은 의료법 위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시술한 사람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처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환자랑 의사 모두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약물이 향정신성이나 마약류이고 또 오남용 의료가 있는 약물로서 이 의사 목적에 치료 목적에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마약류 관리법도 적용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싸이 씨한테 마약류 관리법이 적용된 것은 아니고요. 예. 이 대리 수령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 처방, 그러니까 진료는 본인이 받았는데 처방전만 남이 이제 수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약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사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처방전을 받아가야 되는데 아주 그렇죠. 예외적으로 거동이 어렵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본인이 직접 나오기 어려운 경우에 직계 가족이라든가 간병인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에 있는 사람이 대리 수령하는 예외적인 조항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으로 이제 처벌하게 되어 있고 1년 예.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싸이 씨 측에서 이렇게 해명을 내니까 의료계에서는 약간 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한 현직 의사가 SNS에 이런 글을 올리면서 예. 싸이 씨의 해명을 굉장히 반박을 했습니다. 싸이 씨 측이 처음에는 비대면 진료를 했다고 하다가 비대면 처방을 받았을 뿐 대리 처방은 아니라고 하다가 대리 수령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바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 싸이 씨가 처방받은 이 약품들은 비대면 진료와 처방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약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아서 이렇게 말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을 하려다가 오히려 잘못을 시인한 셈이 된 것이다. 이런 지적인데요. 예. 그러면서 싸이 씨는 지금 대리 수령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누군가가 처방전을 대신 받으면 그게 대리 처방이다. 이 의사는 그렇게 주장을 예. 하고 있어요. 결국 싸이 씨나 처방해준 의사나 모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을 예. 덧붙였습니다.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 수령했다는 저 목적어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방전을 대리 수령한 것인지 약을 그냥 대신 타온 것인지 경찰 수사를 통해서 좀 면밀하게 밝혀질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대중들은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최근까지도 싸이 씨가 콘서트라든지 그렇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충격이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일단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중립적인 의견도 있는 반면에 법을 어기고 수면제를 받은 것이 명백해 보인다, 명백한 잘못이다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사 측에서도 잘못을 인정을 했죠. 이 부분이 더 확대될지가 여부인데 또 앞서 뭐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비대면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이경표에서 이것도 가능했나요 지금? 이게 코로나19 그 심각 단계 그때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이 비대면 진료가 허용이 됐는데 그때가 이제 기간적으로 2020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그때 기간 동안에는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비대면 진료가 허용이 됐고요. 근데 2021년 11월부터는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이제 대면 진료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싸이 씨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2022년 이후에 이제 싸이 씨가 이제 이 수면제 처방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대면 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서 이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도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라고 하면은 이 교수 의사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의사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환자 입장에서는 잘 뭐 몰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볼 여지도 있지만, 근데 이제 물론 그게 받아들일지 여부는 의문이긴 한데 의사 입장에서 더더욱 이제 이게 비대면 진료가 금지돼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특히나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 이게 오남용의 위험성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한 상태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꾸준히 만약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료를 해줬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처벌의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대리 수령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이제 비대면 진료에 이어서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해보면 대리 처방이라고 또 보여질 여지도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일단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최종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정일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의사가 있고 싸이 씨가 있고 대리로 뭔가를 수령했다는 사람이 있을 테고 이걸 다 조사를 할 텐데 만약에 수면제를 대리로 처방을 받는다면 형량이 꽤 크죠. 일단 의료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의료법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의사 그리고 환자 모두 처벌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성분이 마약류 성분이라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인데 의료 목적 아니고 오남용해서 이 의존성을 보이거나 중독성을 가지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은 횟수를 대리 처방받았다라고 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당시에 싸이 씨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무엇이었고 그 정도 양의 수면제가 실질적으로 의료 목적으로 필요했는지 여부, 이게 오남용 우려가 있는 성분인지 여부, 실제로 그리고 의료적인 목적으로 이게 처방이 됐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모두 고려하게 되고 있거든요. 일단 싸이 씨의 주장은 현재 내가 수면장애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만성적인 진단을 이미 받았고 그의 필요 최소한도의 어떤 약물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한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까지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지 않고 평균적인 횟수나 숫자를 넘어서서 의존성을 보일 만큼의 수면제 약을 처방받았다, 광범위하게 무분별하게 받아갔다라고 한다면 또 사건은 마약류관리법으로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약을 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사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만약에 맞다면. 약사법에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약사도 문제될 여지는 있지만요. 현재까지는 처방전을 이 타인이 대신 발급받은 것까지 약사가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 약사까지는 입건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유승준 씨 관련 내용인데 지금 입국 비자 3번째 소송 결과가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영상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유는 본인이 군대에 가지 않은 것을 단순히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했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그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병역법을 위반한 병역 기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티브 유는 유일하게 국내 활동을 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와서
국내에서 신청서도 받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입니다. 병역을 기미한 방법으로 회피한 사람입니다.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과 관련해서 유승준이 소송을 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번에도 역시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내부적인 입국 금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유승준 씨의 언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을 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유승준 씨의 과거 행적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입국을 막을 정도는 아니다. 이런 취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과거 같습니다. 행동이 잘한 건 아니지만 막을 정도는 아니다. 거기다 유승준 씨 측에서 뭘 또 했었냐면 2002년도에 공항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간 경우 있었죠. 요때 결정 무효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안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예, 법원에서는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서 아예 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결국은 2002년경이라면 벌써 23년 전에 어떤 결정에 대한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것인데 다툼의 실익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 입국을 하느냐에 마느냐는 최근에 어떤 결정에 대한 부분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이미 계류되어 있고 판단이 나온 만큼 이 사건 소송은 법원이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예, 그럼 이경우 변호사, 법원이 이렇게 세 번째라고 해요. 이게 판단을 했으면은 이렇게 되면 유승준 씨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느냐가 다음 관심인데 어때요? 지금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제 세 번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도 이제 어쨌든 그 LA 총영사관에서 발급 거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또 재차 발급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게 어쨌든 2002년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 그때 당시에 병력 면탈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국적을 상실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국이 허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제 그런 근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에서도 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승소를 하긴 했지만 재차 이게 뭐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최종 승소한다 하더라도 재차 LA 총영사관에서 다시 이제 발급 거부를 하게 되면 그럼 또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계속 이 상황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도 지금 뭐 LA 총영사관의 입장은 어쨌든 이제 계속 항소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입국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사유를 들기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그 얘기는 이번 법원의 판단이 강제성은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거부 처분을 취소를 해달라 그런 의미일 뿐이지 거부 처분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비자를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별개의 문제이고 그래서 비자 발급을 계속해서 이제 거부하는 입장으로 간다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또 취소를 요청하는 그런 소송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정혜 변호사, 지금 뭐 LA 총영사관이나 외교부는 국민적인 정서 이런 거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는 얘기죠.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결정이 아니라 외국인을 한국에 입국을 결정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권국가의 재량적 판단 행위인데 그 재량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국익에 해를 끼친다라고 했을 때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이 공공기관의 입장이었고 특히 이 병역 기피라는 부분을 이제 예방해야 되고 또 국방의 의무를 지는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서를 고려했을 때 유승진 씨가 국내에 입국함으로 인해서 얻을 이익보다는 들어와서 우리가 받을 해악이 더 크다 이런 이제 재량적 판단을 한 것인데 이 재량적 판단이 비례의 원칙에 너무 위반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처음에 판단은 옳았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장기간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이 너무나 가혹하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입국 거부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려는 공익은 또 어느 정도 달성한 상황이다라는 판단도 가미됐을 수 있습니다. 유승진 씨 사태로 연예인들이 병역을 기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가는 그런 행보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시간이 흘렀으니 들어오게 하는 것이 또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미 변호사, 유승준 씨 측에서는 그럼 계속 정부에서 발급 안 해주면 계속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어쨌든 뭔가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라고 해서 F4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자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발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비자를 발급해달라는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 뭐 국내에 입국을 하려고 한다면은 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무비자로 이제 90일 동안은 또 체류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또 이제 법무부의 또 입국 금지 결정이 또 있었기 때문에 비자가 발급이 된다 하더라도 들어왔을 때 또 입국이 될 것이냐 또 이런 부분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조금 가야 할 길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국민적인 여론이 안 좋은 거는 애초에 유승준 씨가 좀 자초한 측면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 맞아요. 유승준 씨가 과거에 군입대 신체 검사하는 모습까지도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4급 보충력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흔히 공익이라고 하죠.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그런 급수라고 합니다. 유승준 씨는 남자는 때가 되면 다 군대에 가게 돼 있다.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 꼭 가겠다. 이게 굉장히 바른 청년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만큼 대중들의 배신감이나 반감이 이토록 더 커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 한참 지난 거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칠까. 이경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우리나라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또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또 이런 생각도 계속 들어가지고 뭐 계속 뭐 아직도 이제 뭐 지금 뭐 젊은 세대들은 유승준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나이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조금 이해를 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시 보고요. 다음 내용은 글쎄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일반인 유튜버인 줄 알았는데 공무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영상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의를 사실 이제 초반엔 좀 많이 받았었고요. 저는 지금 현재는 이제 충주시 공무원으로 계속 남아있을 생각이고 지금 현재 일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오신 김선태 주무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분들이 다 지금 공무원이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최근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해서 홍보 영상을 찍는 이제 이런 것들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것이 이 군산시 SNS였어요. 개그우먼 이수지 씨를 패러디한 영상을 올렸는데 이수지 씨가 MZ 래퍼라고 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캐릭터를 선보였는데 그 모습을 이제 패러디를 한 거죠. 지금 보시는 게 원본이 아니고 패러디 영상입니다. 이거 영상 많이 봤네요. 외적으로도 비슷하고 연기도 잘하는데 무엇보다 랩을 너무 잘해서 놀랐는데 실용음악을 전공한 주무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이런 홍보 영상들이 굉장히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유머와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공공홍보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제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반면에 일부의 일선 공무원들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업과는 거리가 먼 이런 연기나 연출 이런 것들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끼가 없는 공무원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한숨 섞인 이제 그런 걱정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붐의 시작이 앞서 본 그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충주시의 유튜브인데 이게 사실은 그 2018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쨌든 뭐 공무원이 이렇게 이제 뭔가 B급 감성의 이런 뭐 밈도 패러디하고 이런 유튜브 채널이 있었어라고 할 정도로 좀 신선했고요. 맞아였죠. 그렇죠. 지금도 어쨌든 이제 화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어쨌든 이 유튜브를 계속해서 이제 올리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게 이제 이 지금 김선태 주무관이 혼자서 편집도 하고 지금 기획도 하고 그다음에 촬영까지 해서 이제 올리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잘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위에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또 열어주는 바람에 이런 게 잘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잘 진행이 됐던 게 아닌가 싶고 정말 놀라운 게 이제 구독자 수가 88만 명이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충주시 인구의 4배 정도 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 유튜브 채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따라하는 걸 보면은 충주시가 그만큼 김선태 주무관 때문에 효과를 봤다는 얘기겠죠. 충주 입장에서는 충주라는 도시를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충주시만큼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시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관광 효과도 꽤 있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영향 때문인지 이 김선태 주무관이요. 실제 2016년에 9급으로 시작을 했는데 2023년 말에 6급으로 초고속 승진, 그러니까 9급, 7급, 6급 이렇게까지 초급 승진하는 일은 공직사에서 좀처럼 없는 일인데 어마어마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또 이렇게 이제 승진도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충주에 가면은 거의 김선태 주무관은 이제 유재석급으로 이제 인지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경영 유튜브 하신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효과 있나요? 인지도 측면에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뭔가 저도 뭐 B급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리뷰를 했을 때 그게 변호사한테 와닿는다 뭐 이런 말도 있어가지고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